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걸테크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법률과 IT 기술이 결합했을 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함께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의 발표 후에 대담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두 번째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법무법인 린 TMT그룹 총괄 구태원 변호사님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AI 법률 비서 생성형 AI로 변호사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김본환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파이낸셜 뉴스와 이제 과기부 관계자분들 그리고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청중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국내 1위 법률 플랫폼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 7월 변호사의 AI 법률 비서 서비스인 슈퍼로이어를 출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슈퍼로이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법률 서비스 시장의 공급자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이 2012년에 처음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2011년 대비 작년 말 기준 변호사의 수는 총 2.75배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고 있고요. 변호사분들은 로톡과 로톡 뉴스를 통해서 의뢰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빅케이스와 슈퍼로이어라고 하는 업무 효율성, 법무 솔루션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호사 1인당 사건 처리 생산성이 향상되게 되면 고용주 변호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피고용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5년에서 10년간의 도제식 교육을 받지 않고도 바로 나와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을 하시는 변호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의뢰인을 어떻게 만날까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인데요. 저희가 로톡과 로톡 뉴스를 통해서 의뢰인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슈퍼로이어 같이 법률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성형 AI와 LLM의 활용 사례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모든 분야에서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전방위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나 오픈AI의 챗 GPT 같은 LLM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요. 이런 생성형 AI가 가장 효과적으로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법률 분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텍스트 헤비하고 문서 생성이 굉장히 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법률 서비스의 자동화나 비용 절감, 접근성 향상이란 큰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골드만삭스는 AI가 법률 업무의 최대 44%를 자동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이미 북미에서는 절반 이상의 변호사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법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의 73%가 2023년 기준으로 생성형 AI를 법률 업무에 적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리걸테크는 특히 요약이나 초안 작성이나 리서치에서 굉장히 탁월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고요. 이 기능들을 결합한 법률 비서 서비스가 최근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법률 업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AI 법률 비서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법률 업무에 특화된 리서치 기능이고 이 리서치 기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절약과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법률문서 초안 작성 기능이 있는데요. 법률문서 작성은 변호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AI 법률 비서가 법률가가 이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양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포함해서 법률문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법률가들은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간편하게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면서 확보된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고도의 법정 논증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법률 문서 요약 기능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법률 문서를 훑어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왔는데 그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변호사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들이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생성형 AI가 실제로 법무 효율을 증진시키고 법률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대로 지난해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진행된 법률 업무에 대한 AI 활용 연구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6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챗GPT를 활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고소장 작성 시에 챗GPT를 사용한 학생들의 업무 시간이 24%가 단축되었고 계약서 작성에는 무려 32%까지 시간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법률 업무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오닛에서는 LLM과 변호사의 계약 검토 업무 시간과 비용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 AI를 활용할 경우 계약 초안 작성 시간이 최대 98%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주니어 변호사가 계약 검토 시에 건당 평균 74달러의 비용이 발생한 반면에 LLM은 동일한 작업을 약 2센트의 비용으로 수행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에서는 챗GPT, 코카운슬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법무 실무자 91명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업무에 활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의 90%가 법률 업무에서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제 몇 가지 좀 해외 글로벌 리걸테크 서비스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가장 대표적인 글로벌 AI 리걸테크 서비스로는 케이스텍스트가 있습니다. 케이스텍스트에 이제 코카운슬과 합의가 있습니다. 코카운슬은 그 AI 법률 어시스턴트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검색이나 작성이나 요약 등을 수행해주고 있고요. 이 서비스는 전 세계 주요 로펌에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면서 작년 6월 기준으로 탐슨 로이터에 8,500억 정도의 인수가 되었습니다. 합의는 GPT-4를 기반으로 개발된 법률 AI인데요. 재판 기록에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고 법정 주장을 뒷받침할 법률 문서를 자동으로 찾는 것 또한 법률 데이터와 인용문을 바탕으로 서류 초안까지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1,384억 정도의 기업 투자를 받았고 그때 당시 기업 가치는 2조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는 계약서 검토나 계산 및 검증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AI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SaaS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기준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리거의 주문, 변호사 검색, 문서 자동 작성이나 법률 상담 등으로 유명한 리걸테크 기업이기도 하고요. 21년에 나스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닥 어시스트 서비스를 출시하였습니다. 예, 설명드린 생성형 AI 기반 글로벌 리걸테크 서비스들의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법률 분야 및 특정 기업에 특화된 AI 서비스라는 점이고요. 다음으로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파트너십 구축과 투자 유치입니다. 리거의 준과 합의 등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함으로써 AI 법률 비서 서비스의 고도화 성공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트너십과 투자는 서비스 발전과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지난 7월에 출시한 슈퍼 로이어 서비스를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슈퍼로이어는 국내 최초의 법률 AI 어시스턴트 서비스입니다. 슈퍼로이어는 클라우드 기반 SaaS로 생성형 AI와 법률 데이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법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슈퍼로이어의 주요 스킬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판례, 법령 리서치, 네, 문서의 초안 작성, 그다음에 내 사건 문서 기반 대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판례와 법률 리서치 기능은 법률 리서치가 필요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실제 법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공품 처벌에 대한 판례를 찾아달라는 질문에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법률 문서를 요청하면 서식의 목차와 형식에 맞춰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서식의 목차와 형식에 맞춰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 사건 문서 기반 대화는 사건과 파일들을 모두 업로드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면 슈퍼로이어가 업로드한 파일들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해당 기능은 한글 파일이나 이미지 PDF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로이어는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답변을 한 번 더 검증하는 팩트 체커를 구축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최소화했고 할루시네이션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슈퍼로이어의 모든 사용자 데이터는 보안이 철저한 MS 클라우드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로이어는 양질의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요. 국내 1위 법률서적 출판사인 박영사와 독점 제휴를 통해서 약 1,300여 건의 법률 분야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로이어는 올해 하반기 내에 기관 전용 서비스인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의 첫 구축 사례를 만들 예정인데요. 로펌이나 기업이나 정부 기관 등에서 내부 문서에 대한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서버에 이제 슈퍼로이어를 구축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로이어 엔터프라이즈는 로엔컴퍼니와 업스테이지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LLM 모델인 솔라리걸이 활용됩니다. 솔라리걸은 국내 최초로 한국 법률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로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은 마쳤고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률 시장에 그 생성형 AI 기반 리걸테크 서비스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 특히 AI 리걸테크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리걸테크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률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 및 접근성이 필요합니다. 법률 특화 AI 모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량의 고품질 법률 데이터가 굉장히 필수적인데요. 판결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 정보에서는 굉장히 정확도를 중요시하는데 생성형 AI가 환각 효과를 일으킬 경우에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RAG나 그런 기술을 통한 환각 효과 방지가 중요하면서 정확한 학습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AI 리걸테크 서비스들이 활용이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관련 법규 및 이제 가이드라인의 중요성도 부각될 것인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 AI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기술의 사용 방식이나 사용 범위나 데이터 보호 등에 대해서 입법적인 해결책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법률 AI 서비스의 범위와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생성형 AI 리걸테크를 통해서 법률 정보를 리서치하고 문서 초안 작성, 문서 요약까지 이 생산성은 향상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를 엘박스의 이진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엘박스 대표 맡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귀한 장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바쁘신 중에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이 약 15분인데요. 뒤에 5분 정도 엘박스에서 만들고 있는 엘박스 AI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시연 영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발표 자체는 한 10분 내로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 전문가의 업무 변화입니다. 크게 보면 목차는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희 회사를 소개하는 데 시간을 조금만 쓰려고 하고 있고요. 법률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인공지능에 관한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실 텐데 범용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미 많이 사용도 해보시고 이해를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예컨대 오픈AI에서 만드는 GPT-4 같은 거 써보시면 정말 뛰어난데 그런 범용 인공지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다시 법률 인공지능을 따로 얘기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범용 인공지능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기술적인 난제들이 있는지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업무 변화라는 걸 주제로 실제로 법률 전문가들에게 주어져 있는 법률 인공지능 툴이 어떤 효용을 드리고 있는지를 시연 영상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부터 드려보면 제 간단한 소개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리걸테크 기업을 5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테크 쪽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첫 직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였고 김앤장에서 제가 5년 동안 M&A 업무를 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일단 미국 서부에 있는 버클리 대학교의 MBA 과정을 다녀오면서 이제 창업에 대한 꿈을 좀 가지게 돼서 2019년에 학업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엘박스를 시작해서 지금 5년째 엘박스를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엘박스의 미션은 법을 사람들에게 더 가깝고 의미 있게 만든다입니다. 여기서의 사람들에는 법률 전문가도 포함될 것이고 법률 비전문가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에게 법을 가깝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과 법률 비전문가들에게 가깝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판결문 검색에서 시작했긴 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프로덕트 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걸테크 회사는 엘박스를 앞서가는 회사들도 많았고 엘박스가 생긴 이후에도 또 생겨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있어서는 저희만의 유니크함을 잘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데이 1부터 리걸테크 비즈니스는 데이터 비즈니스다. 그리고 이 데이터 생태계의 중심에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수의 변호사들과 강한 데이터 교류 관계를 구축하는지가 플랫폼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걸 마음에 담고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변호사님들께 가장 효과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까를 초반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착안했던 아이디어가 판결문 공개율이 1%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판결문 100만 개가 들어있는 DB조차도 없구나라는 문제인식이었고, 처음으로 판결문 100만 개에 대한 접근권을 법률 전문가분들에게 드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판결문 검색 서비스에서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현재는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100만 개가 목표였는데 감사하게도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340만 건의 전문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타사들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기사를 통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 2위 업체인 케이스노트라는 회사를 8월 22일에 인수했기 때문에 이제는 두 회사가 갖고 있는 판결문을 합산하면 더욱더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판결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판결문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정말 많은 변호사님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가 36,000명입니다. 전체 36,000명 변호사의 60%에 가까운 2만 명의 변호사님들이 이미 엘박스를 활용해서 데일리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매년 4월 달이 되면 법무부에서 변호사 시험 합격생을 발표를 하는데 대략 한 1,700명 정도의 새로운 변호사님들이 새내기 변호사로 시장에 탄생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는 보면 80% 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초동에 개업한 개인 변호사님들만 엘박스를 쓰시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형 로펌들, 더 나아가선 대형 로펌들도 엘박스의 고객입니다. 김앤장을 비롯한 우리나라 10대 로펌이 다 엘박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도 다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엘박스를 활용해서 법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인상 깊은 곳은 법무부, 곧 검찰이죠. 법무부, 헌법재판소, 경찰청, 공수처, 해양경찰청 다 엘박스의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을 넘어서 국가기관들도 엘박스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 바디라고 할 수 있는 법률 인공지능의 기술적 과제로 넘어가서 설명을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용 인공지능을 활용해서는 왜 법률 인공지능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 기술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환각현상입니다. 예컨대 법률 업무라는 것은 마치 의료 AI와 마찬가지로 실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굉장히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GPT-4.5한테 제가 주말에 오키나와 여행 갈 건데 일정표 좀 짜줘라고 하면 사실 그 일정표 안에 오키나와와 관련 없는 정보가 다소 섞여 있더라도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되고 제가 어느 정도 눈치껏 그 정보를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률 인공지능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환각현상이 일어났을 때 과연 그 환각현상을 식별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민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법률 인공지능이 할루시네이션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굉장히 자명한 명제를 던져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의 배경에 보이시는 게 글씨는 좀 작겠지만 GPT-4한테 굉장히 쉬운 법률적인 질문을 해본 겁니다.
죄 중에서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모욕죄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요. 짧게 한 문단 정도 답변을 하는데도 5개 넘는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범용 인공지능 모델로 법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법률 인공지능은 할루시네이션을 낮추고 반대로 정확도를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어떤 기술적인 방식으로 그런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문제점은 모델의 한계라고 보기보다는 데이터의 한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아무리 똑똑한 친구도 해당 분야의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시간만 주고 자료만 주면 충분히 습득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는 있는데 단 그 전제가 있는 거죠. 학습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라서 이 부분은 모델의 한계라기보다는 학습한 데이터의 한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RAG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RAG라고 하고요. 이거를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검색을 생성보다 앞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통해서 글짓기 혹은 말 지어내기를 하기 전에 검색부터 먼저 한다라는 취지고 검색을 먼저 해서 내가 말 지어내기 전에 말을 지어낼 때 참고하면 좋을 만한 자료를 추려놓고 그걸 가지고 말을 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할루시네이션을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엘박스가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널리지 베이스라고 하면 그 널리지 베이스의 검색 기능을 적용해서 렐레번트한 컨텍스트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보고 이 질문에 답하려고 그러지 말고 딱 이것만 보고 답해. 이게 정답지야 라고 하면 헛소리가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레그라는 방식으로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GPT-4o는 이 왼쪽에 있는 널리지 베이스에 대한 접근권이 없거든요. GPT-4o가 됐든 클로드 3.5가 됐든 아무리 앞서가는 범용 언어 모델도 엘박스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300만 개 넘는 판결문은 고사하고 100만 개 되는 판결문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 질문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는 거고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욕죄에 대한 굉장히 심플한 질문도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 생성형 AI의 한계는 추론 능력과 설명 능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변호사 시험의 1교시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추리 논증입니다. 그래서 추론 능력과 설명 능력은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기본 자질이거든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게 이제 2023년에 나온 플라스크라는 논문인데 나름 똑똑하다고 하는 언어 모델들을 다 동원해서 IQ 테스트 같은 걸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보시면은 1사분면은 모든 언어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4사분면은 반대로 모든 언어 모델들이 공통적으로 잘 못하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1사분면이 어느 영역이냐면 인간의 요구에 부응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면은 냉장고에 가서 물 한 컵만 떠와 이런 거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4사분면은 뭘 하는 능력이냐면 추론하고 설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 모델들이 범용 언어 모델들이 추론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언어 모델과 공존하는 사회를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노력을 집중할 건지를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차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추론 능력과 설명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언어 모델이 동작하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요.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로 동작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땡땡대학교 학생 식당은 하고 말을 멈추면 맛있다, 맛없다, 비싸다, 싸다 끝도 없이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웹에 떠돌아다니는 데이터를 봤을 때 맛있다가 제일 많더라. 그러면 저는 땡땡대학교 학생 식당은 맛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건부 확률로 동작한다는 것 자체가 설명 가능성이랑 추론 능력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반대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앞서서 제가 데이터의 문제는 렉으로 극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NL2 로직이라는 방식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atural Language to Logic으로 극복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짧게만 설명을 드려보면은 화면의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할 때 어떤 형법적인 이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세워놓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인간의 자연어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들이 다 H1부터 H6까지 되는 6개의 가설 혹은 하이퍼테시스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C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어를 다 기호 언어 혹은 함수 언어로 치환하는 방식을 쓰고 나면 누구는 무죄고 누구는 유죄야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이면 그냥 너는 유죄가 나왔고 너는 무죄가 나왔어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함수로 치환하거나 하면 다르게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죄가 나온 사람은 6가지 가설이 다 충족이 됐고 무죄가 나온 사람은 5번째 가설에서 깨졌기
삐졌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야라고 설명할 수 있어서 설명 가능성과 추론 능력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논문이 저희가 이런 NLT 로직을 연구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자연어 처리 학회인 EMNLP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심바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런 연구들을 실제로 엘박스에서 진행해서 세계적인 학회의 결과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반 생성형 AI를 쓸 수 없는 이유는 조금 슬픈 얘기지만 비용적인 이슈입니다. 구글에다가 어떤 검색어를 넣었을 때랑 챗GPT한테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랑 소요되는 토큰의 차이가 10배라고 하더라고요. 바꿔 얘기하면 구글을 검색을 쓸 때보다 챗GPT를 쓸 때 토큰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 일반적인 저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오키나와 여행 가고 싶은데 일정표 짜줘, 이런 일상적인 대화와 지금 저희가 풀고자 하는 법률적인 문제들을 인공지능에 부여했을 때, 그래서 법률적인 과업을 부여했을 때 발생하는 토큰 양을 비교해 보면 또 8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법률 문제를 푼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토큰을 발생시키는 일이고, 오픈 AI 같은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들이 과금을 하는 구조를 보면 이 토큰에다가 발생한 토큰에다가 토큰당 비용을 곱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낮춰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토큰의 발생량을 줄이는 문제를 직접 서비스를 하는 회사로서는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걸 풀지 못하면 상용성이 없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혹은 고객들이 갖고 있는 willingness to pay보다 높은 가격을 과금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토큰 양을 어떻게 낮출 거냐면 RAG로 다시 돌아가서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위에를 보면 서치라고 되어 있는 국면이 있고 제너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국면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RAG라는 게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검색하는 단계가 훨씬 더 많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훨씬 더 많은 토큰을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하는 쪽만 효과적으로 토큰을 낮춰도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토큰 양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1단계, 2단계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Search LM이라고 하는 생성에 특화된 언어 모델이 아니라 검색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통해서 1단계부터 범용 언어 모델을 전용 언어 모델로 교체하고, 2단계가 되면 생성 과업까지 전용 언어 모델로 교체하는 과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토큰의 총량을 줄여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세 가지 과업 혹은 세 가지 법률 인공지능이 필요한 기술적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 이 정도로 줄이고요. 구체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서비스의 형태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게 조금 이따 제가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엘박스 AI의 랜딩 페이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특정 문서를 올려놓고 딥다이브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문서 초안에 대한 생성을 부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과업을 지금 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RAG를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낮은 결과가 담보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최근에 저희가 출시한 문서 초안 기능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 슬라이드인데, 이따 시연을 통해서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9가지 문서에 대한 생성 기능을 담고 있어서 법률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왕성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박스 AI를 사용해 보신 법률 전문가분들의 후기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업무 시간을 10분의 1로 줄여둔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호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서비스를 출시한 지가 약 4달 정도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법조인 전용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한된 고객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4,800명 넘는 법조인들이 엘박스 AI를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에도 활용하고 그다음 문서 초안을 쓰는데도 엘박스 AI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시연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색하는 것부터 할 건데요. 근로자가 개인인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그 개인인 사용자가 법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 개인을 위해서 일했던 기간과 법인을 위해서 일했던 기간을 합산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보시면 질의 유형을 분석하고 있는 단계가 먼저 거쳐가고요. 그 다음에 search 단계가 거쳐갑니다. 그래서 RAG에 따라서 검색부터 하고 답변을 생성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 다 엘박스가 보유하고 있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만들고요. 엘박스가 아무래도 제일 많은 판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제일 풍부한 답변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답변의 근거가 된 판례들을 하나하나 원문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용 AI에 있어서는 답변 자체가 정확하다는 걸 넘어서서 이 답변이 정확하다는 걸 내가 검증할 수 있는지, 즉 검증의 가능성이 곧 사용성을 좌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 원문을 바로 엘박스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이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검색 쪽에서는 두 가지 정도 검색을 해보고 생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백신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백신 부작용에 관한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 책임에 관한 완화의 법리를 최초로 설치한 판례를 찾아줘라는 질문이고요. 이거 역시도 바로 이제 검색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인과관계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는데 그걸 완화해줬던 사례를 찾는 거고요. 이것도 당연히 판례를 기반으로 찾았고 원한다면 판례 원문을 하이퍼링크를 클릭해서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에서부터 저희가 시작해서 지금은 생성 쪽으로 기능을 추가해 놓은 상황이고 이제 검색에 대한 사례 시연을 마치고 생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초안을 쓰는 쪽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어떤 문서 작성을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9가지 문서 중에서 저희가 먼저 항소 이유서를 골라보겠습니다. 형사 쪽에서 하나, 민사 쪽에서 하나 해볼 건데요. 항소라는 게 1심 판결문에 불복할 때 2심으로 가는 거거든요.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건데 그래서 1심 판결문을 먼저 업로드 해놓고 항소 이유서를 써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을 저희가 익명화한 상태로 집어넣을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실제 내가 1심 판결문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받았다. 그럼 항소를 해야 되고 항소를 할 거면 항소 이유서를 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심 판결문이 이렇게 쭉 길게 있는데 이걸 올려놓고 항소 이유서를 써달라는 과업을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네,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일단 올리고 있고요. 1심 판결문을 조금만 예시로 말씀드리면 원래 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주장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일반 성인들과는 다르게 보호 처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약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되는데 1심에서 변호인이 그 주장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소를 할 때는 1심에서는 하지 않았던 보호 처분을 적용해달라는 주장으로 항소 요소를 써줘라는 요청을 넣었고요. 그때 보시는 바와 같이 보호 처분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취지로 항소 유서가 작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고려 사항까지도 제안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거고 그런 제안을 제가 만약에 수용해서 추가적인 과업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위 항소 이유서에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취지를 넣어줘 이렇게 추가적인 미션을 줬고요. 그러면 다시 항소 이유서가 보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쭉 항소 이유를 설치하다가 이제 반성문 제출이라는 부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제가 추가로 부여한 태스크를 수행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고려 사항도 앞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또 제안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엘박스 AI 서비스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 중에 가장 성능이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싼 GPT-4를 써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생성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소장 초안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하나 집어넣고 소장을 써보라고 할 건데요. 계약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반듯하지도 않고요. 실제 아이폰으로 그냥 찍은 계약서입니다. 인쇄 상태도 그렇게 맑지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업로드하고 제가 바라는 소장을 한번 써보라고 시켜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은 계약서고요. 이걸 업로드를 해놓고 업로드가 됐으니까 이제 사실관계가 비슷한 판례를 사용하여 결국 계약서에서 사실관계를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매도인들이 매수인들에게 각 2억 5천만 원씩 잔금의 지급, 잔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잔금일 텐데 그 지급을 청구하는 소장 초안을 작성해줘라는 미션을 넣었고요. 법률문서 검색을 이번에는 좀 거쳤습니다. 법률문서 검색은 뭐냐면 이 소장 초안을 쓰는데 이런 판례들은 반드시 참고해줘라는 취지로 어떤 레퍼런스가 되는 머티리얼을 제가 지정해 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대법원 판례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계약서를 보시고 이 계약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서 소장 초안을 써달라는 미션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써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고 피고에 대한 특정부터 해가지고 사건명부터 해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다 잘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입증 방법이랑 첨부 서류까지 다 작성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소장 초안을 익스포트 해가지고 워드나 한글 문서에 붙여넣고 본인이 바라는 수정을 해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많은 법률 전문가분들이 엘박스 AI를 업무에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조금 더 이어지는 토론 과정에서 질문 주시면 또 답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일반 생성형 AI의 한계인 환각 증상 추론 능력 비용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이신 구태현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들리시군요.
네, 안녕하세요.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여기 아마 법조 관련 분들도 오셨겠지만 또 기술, 기업이나 산업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지금 두 우리나라의 선도 리걸테크 기업 두 분 대표님의 발표 보시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놀랍습니까? 이제 나도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로스쿨에 가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기술 발전이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개무량했던 것이요. 우리나라의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동안 변호사가 법률이라는 서비스를 의뢰인에게 공급하는 방식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만나서 상담하고 그리고 변호사의 머릿속에 있는 전문 지식, 물론 갈고 닦은 전문 지식을 의뢰인에게 잘 설명하고 그로 인해 어떤 법적 소송 등의 액션, 의사결정을 이끌고 이를 잘 수행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해 왔는데요. 그때 예전에는 이제 변호사 뒤에 법서라는 것이 책장 가득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컴퓨터 안에서 검색을 하는 것으로 약간 바뀌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이러한 리걸테크 기술을 이용하면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가 훨씬 더 고객들에게 신속하고 빠르게 그리고 더욱 정확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고객의 의사결정을 더욱 잘 이끌 수 있고 이는 결국 전체적으로 국가 산업 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법률 산업 혁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산업 혁명은 이미 17, 18세기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률 산업 혁명은 지금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 두 주역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들어가는 질문으로 저는 두 분의 지금 발표를 보면서 정말 리걸 AI의 선도 기업들답게 정말 바로 법률 전문가들이 실무에 쓰고 있고 써도 손색이 없는 서비스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내셨는데요. 마치 글로벌 씬에서 업무용 오피스 또는 업무용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느 쪽이 구글이고 어느 쪽이 마이크로소프트일까요? 정해주시는 바에 따르겠습니다. 네, 이런 두 개의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잘 이끌고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우선 김본환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보여주셨던 슈퍼로어는 이미 서비스 중이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2달 정도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동안에 변호사들이 사용하면서 겪었던 어떤 피드백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빠르게 또 개선을 해나가고 계실 텐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느끼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7월 1일 날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슈퍼로이어 출시를 했고요. 감사하게도 한 2달의 정도 시간 동안 3,600명 정도의 변호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수가 약 36,000명 정도라서 3,600명이라는 숫자는 한 10% 정도에 해당하는 숫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2차례 정도의 웨비나를 했었는데 이제 뜨거운 호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웨비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막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출시할 슈퍼로이어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호응과 관련해서는 이제 장점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들은 법무 시간에 들이는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성이 증진되고 그다음에 법률 사무의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기존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휴먼이 해왔던 사람이 해왔던 일들을 저희가 생성 AI를 통한 슈퍼로이어를 통해서 반복적인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그 절약된 시간을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소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그 업무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장점으로 꼽아주셨고요. 예, 물론 이제 단점도 있을 텐데요. 이 단점은 이제 저희 슈퍼로이어에만 해당한다는 단점이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생성 AI를 통한 그런 서비스들에 모두 해당하는 것일 텐데요. 할루시네이션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RAG나 그다음에 팩트 체커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할루시네이션을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할루시네이션이 낮은 확률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줄여 나갈 예정이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퍼로이가 올해 4월 달에 출시되었는데 1년 만에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겠다는 포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한데요. 관련된 질문이라서 이진 대표님께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엘박스 창업 자체가 데이터 비즈니스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셨는데 법률 산업이 바로 그 정보 산업이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바른 길을 찾으셨고 아주 잘 해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데 AI가 이제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김본환 대표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직 완벽하지 않고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RAG, 래그라는 기술을 잘 활용하고 계신데 하지만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서비스 형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내놓았을 때 법률가를 할지라도 좀 착각을 일으키고 그 결과가 틀렸을 수 있는데 그것을 발라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전문가와 비교해서 AI를 많이 개발하시다 보니까 사람이 고도의 전문가, 이제 오래된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동일한 데이터를 취급함에 있어서와 비교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특히나 저희가 이 질문이 제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법률 인공지능이란 법률 전문가들, 더 나아가서는 법률 소비자들이 공존하는 세상이 이제 막 열렸고 앞으로 어떻게 공존을 해나갈 것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을 서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표에서도 기술적인 과제로 좀 말씀드렸지만 추론 능력이랑 설명 능력 같은 건 굉장히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조건부 확률로 동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의 영역이 우리가 조금 더 AI를 되려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장점은 사실 뭐 명확합니다. 기억력이 무궁무진하고요. 그다음에 지치지 않고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수초 내로 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폰시브가 좋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서로 명확하게 교차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공존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입 부분에 여기 오신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에게 로스쿨에 가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봤던 건데 만약에 AI가 인간을 대체해버릴 수 있어요. 인간 법률가를 대체해버린다면 지금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고 계시다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AI가 추론 능력에 있어서는 인간을 따라오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AI 도움을 받은 법률가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로스쿨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역시 아까 사사분면으로 보여줬던 그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저도 이제 AI를 쓰면서 느꼈던 점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AI와 함께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이제 최종적인 고객에게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이런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들을 각 대표님들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AI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GPT 3.5를 만난 게 불과 1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초에 할루시네이션이 많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되지 않아서 이제 GPT-4는 상당히 쓸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한데 이제 조금 전에 두 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특정한 분야 그리고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AI 발전이 굉장히 놀라워서 법률 시장과 리걸테크 산업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면서 많이 상호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보현 대표님, 이 생성형 AI 그리고 리걸 AI 발전이 이 법률 산업의 비용 구조나 접근성 그리고 우리 국민이죠 법률 소비자의 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전망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그 오픈 AI의 챗 GPT가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렸고 그 시간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랍고 매주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법률 서비스 분야는 지금까지는 이제 기술의 도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편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저희 리걸테크 업체들이 생성형 AI 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앞으로 5년 내에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 법무를 하시는 분들의 업무
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서비스가 출시한 지 2달 만에 한 3,600명 정도의 회원이 가입했다라는 것은 이제 법조인들이 생성 AI 기술을 통해서 이 가능성이나 궁금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업무 효율성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전에도 좀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문서의 작성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정보를 찾는 여러 가지 문서들을 찾아내는 서칭 작업 같은 것들은 기존에는 이제 인간이 해왔던 업무였는데 그걸 AI 기술을 통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해서 뭐 많게는 90% 정도까지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고요. 그 확보된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법률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로직을 그 변호사들은 그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도의 소송 전략이나 아니면 고도의 법리를 다루는 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그런 결과로 이제 의뢰인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 또한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내에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인데 저희 리걸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그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 생활을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업무의 최종 산출물 만들 때 가장 많이 시간을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게 타이핑을 하는 것이에요. 내 손이 만약에 아프다거나 뭐 다치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인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타이핑 같은 것은 이제 AI가 다 해주고 내용을 좀 더 충실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을 쏟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로펌 오너들은 이제 지금의 인력으로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젊은 변호사들은 이제 역량을 급히 끌어올려서 슈퍼 로여가 돼서 또는 AI 변호사가 돼서 바로 개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그 지금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진 대표님께 이어서 묻겠는데요. 그럼 이런 AI와 법률 전문가는 사실 서로 할 역할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AI가 발달하더라도 법률 전문가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 그리고 AI와 협업하는 법률 전문가는 그 인사이트와 추론을 이끌어내면서 더욱더 훌륭한 법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엘박스가 생각하는 AI와 법률 전문가의 협업하는 모델과 그것을 지원하기 위한 모습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법률 전문가라는 게 굉장히 창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법률 전문 업무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법조인으로서 생활을 해보면 굉장히 이 업무는 창의적인 업무다. 그래서 저희는 법률 인공지능을 만들 때도 창의적인 법률 전문가를 위한 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법률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법률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를 구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법률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개화기에 있습니다. 아직 오늘 많은 제품들을 보여드렸고 처음 이런 제품을 보시는 분들은 큰 혁신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지나보낸 시간보다 앞으로 건너가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굉장히 개화기에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갈지 자체가 사실은 법률 전문가분들과 저희 같은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함께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기완성한 제품을 법률 전문가들이 어떻게 써주십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률 전문가 분들이랑 같이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도 법률 전문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얼리 어댑터라고 하는 조금 더 혁신적인 소비자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쓰면서도 불만보다는 개선점을 떠올려 주실 수 있는 많은 이제 법률 전문가 분들이랑 함께 제품의 방향성을 탐구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법률 인공지능이 5년 후에는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건데 그 5년 후의 제품의 모습은 5년의 기간 동안 법률 전문가 분들과 저희 같은 기술 회사들이 함께 고민한 결과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 법률가와 AI의 상호작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라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 플로어에 계신 분 중에 한 분 정도 질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대표님께 또는 그중 한 분께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밝히실 수 있으면 소속과 성명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스타트업에서 인하우스로 일하고 있는 이혜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AI 윤리 관련해서도 조금 많이 이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변호사 직역의 경우에는 뭐 법조윤리 시험을 따로 볼 정도로 좀 변호사 이제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윤리와 직업 의식 같은 거 이제 관련된 좀 강조점이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AI 뭐 LLM이나 뭐 AI 학습 모델을 사용해서 뭐 서면을 작성하거나 혹은 뭐 자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제 저희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런 툴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지, 혹은 앞으로 이러한 툴이 상용화가 됐을 때 이 출처를 밝히기 위한 어떤 규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한번 생각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실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시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실 것 같은데, 사실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부분들이 아까 그 김본환 대표님께서 슬라이드 마지막에 제도가 형성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변호사 윤리 강령 같은 데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이제 ABA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대한변호사협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변호사 윤리 강령과 동일한 대응 관계에 있는 그런 변호사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각 주별로 자체적으로 그걸 채택하는 형태로 그게 성문화가 되게 되어 있는데, 그 미국의 변호사 윤리 강령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예전부터도 변호사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가져가야 될 의무는 부여를 하고 있었는데, 24년도 7월 달에는 그걸 개정해서 제너레이티브 AI에 대한 이해도를 높게 가져가야 될 의무 조항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들이 미국에서는 기술만 독자적으로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동반해서 기술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환경적인 도움이 없이는 기술이 장기적으로 발전을 이어나가긴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우리 법률 산업을 디지털 변환하고 계신 두 회사의 대표님들과 또 뵐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